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짐 육이나 새우살가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 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쭉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개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사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천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무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 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뚝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인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 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눌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 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담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눈으로 보기만 하다가 글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시모와 연을 끊고 지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저와 남편이 당한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행동을 여기서라도 이야기하고 한풀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됐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로 어릴 때 남편을 만나 여태껏 금슬 좋게 지내고 있죠. 그런 남편도 시댁에서는 사형제 중 막내예요. 위로 나이차 많이 나는 형님들이 셋이나 있고 지금 70대 중반이니까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애지중지 오냐오냐 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댁에 와보니 정반대였어요. 늦둥이라 가장 사랑받을 법한데도 집에서는 남편만 오면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는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지만 시부에게만은 애정을 듬뿍 받았어요. 시부가 매번 하는 말이 막내가 자기 어렸을 때와 똑 닮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그 탓에 남편에게 애정이 더 깊으셨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정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노환과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집안은 점점 남편과 저에게는 가시밭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남편은 처갓집에 좀 더 정을 붙이더라고요. 저희야 환영할 만한 분위기였죠. 딸만 둘이 저희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의지하는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각에 소소한 일로 남편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에게 의지해주는 부모님의 행동을 기분 좋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내놓은 자식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자식 같다고, 어른들이 의지하면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도 불러주시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정말 착한 남편이지 않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착한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말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남편의 형님들은
하나같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당해보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게다가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서 같이 있어도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시모가 더 심했죠. 남편이 뭐라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시고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시댁을 이해해보려 애쓰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결혼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에 시모와 형님들 뒤를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시댁 친척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어요. 워낙 친인척이 많은 집이라 결혼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는 가족들끼리는 또 자주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모가 들고 온 핸드백 때문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보니 시모 가방이 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착용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300만 원 좀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드리게 됐어요. 물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사드린 거라 남편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선물했을 때는 기뻐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친척 모임이었는데 시모가 제가 선물한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시댁으로 함께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선물한 가방은 마음에 안 드세요? 조심스러운 제 물음에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은은하게 돌아있는 걸 발견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시모가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였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로 저는 이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저로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뭐가 없어 보였길래 그런 소리를 하신 걸까 싶었는데 뒤에 하는 말이 더 어이없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방을 안 샀겠어? 그런데 나한테 가방을 선물했다는 건 내가 거지꼴처럼 보였으니 네가 선물을 한 거겠지. 어머님,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들인 거 아니고 저번 친척 결혼식 때 어머니 가방이 너무 해진 게 보여서 사드린 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심이나 사야 하니? 어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돈 자랑이야? 가만 두고 보니까 네 시어미가 거지처럼 보이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가방 사드릴 때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사드렸고. 듣기 싫다. 그딴 변명 들으려던 거 아니거든. 네가 사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 결국 시모가 옷장 안에서 꺼낸 건 제가 사드린 가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제 앞에 탁 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태껏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주섬주섬 줍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준 가방의 짝퉁이더라고요. 저는 가짜 가방에 살짝 당황해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가방 누구한테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빌려줬으면 왜?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이거 제가 드린 가방이 아닌데요. 제 말에 놀란 건 시모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내 안색을 바로 하더니 말하더군요. 난 한 번도 안 썼어. 그거 큰며느리한테 빌려줬었는데 아니, 친구 아들 결혼식 때 쓸 가방이 없대서 빌려줬지. 저는 그 길로 바로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어머님한테서 가방 빌리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형님한테 빌려주셨다던데요. 아하, 그거 빌렸었지. 그런데 왜? 어머님이 그 가방 안 쓰신다고 돌려주셨는데 제가 선물한 가방이 아니라서요. 제 거는 진품이었는데 이건 가품이거든요.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 짐작 가는 일 없으세요? 아니, 가만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슨 도둑으로 몰아? 네가 처음부터 가짜 가방 줘놓고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래서 무섭다니까. 어떻게 큰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버릇이 없어도 정도껏이지. 그런데 큰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도리어 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너 사람을 거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가짜 가방까지 줬니? 기가 막혀서. 그래, 가짜 줘놓고 생색내니까 기분이 좋았어? 어쩐지 그 가방 들고 다니기 싫다 했더니.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그 가방은 진짜였어요. 짐작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결국 저는 그날 남편과 큰형님을 시댁으로 불렀고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일이 왜 큰일이 됐냐면 큰아주버님이 알게 됐거든요. 결국 아주버님이 집에 오셔서는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어디 배운 거 없는 티 내면서 윗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그 가방이 가짜면 네가 가짜를 가져온 거지, 어? 새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웃기네.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비싼 가방이랍시고 어머님한테 가짜 가방 주면서 생색내려고 했었어. 누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올 같지도 않게 시어른 거지 취급한 게 누군데? 아주버님들이 다 모이니 아주 파티가 났더라고요. 제 욕하는 파티요. 이 기회다 싶었는지 저한테 어찌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가만 듣다 보니 시모에게 거지 취급 어쩌고 말을 린 게 이 아주버님들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모 눈에 들어오려고 돈지랄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제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진짜 남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시모의 조카이자 남편의 이종사촌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부터 거기 전화를 했으면 모든 게 해결됐을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나야. 우리 와이프가 사간 그 가방 말이야. 그거 혹시 가짜는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매장에서 직접 산 거고 내가 직접 차까지 몰아줬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그 가방이 지금 가짜라고 누가 우기는데 네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뭐? 고모, 제가 그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날 포장도 내가 하고 차도 몰아줬어. 중간에 바뀔 틈도 없고 바뀔 수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거 들고 고모네 집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글쎄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색깔부터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갔다니까요. 그럼 며느리 요새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남편의 이종사촌은 제가 가방을 산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증언에 저는 누명을 벗었고요. 그 말에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끄럽던 집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니까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날 바빠서 바로 못 갖다 드렸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과정에 집에 있는 비슷한 가방이랑 헷갈렸나 봐. 큰형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당연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 사과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웃긴 건 도리어 이 상황에서 저를 더 몰아가더라고요. 에이, 그러게. 왜 집에 그딴 비싼 가방을 사와서 이 분란을 일으켜? 돈지랄을 하고 싶었으면 혼자 조용히 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비싼 물건을 선물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여럿이서 어린 제 와이프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놓고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너야말로 계집년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가족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형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리야? 따지고 보면 다 그 가방 탓 아니니? 네 와이프가 그거 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남편의 절망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가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가족이 있어요? 선물을 줘도 날리고 시어머니 선물을 가져다 쓰고는 갑이 가짜를 돌려주지를 않나. 아니,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잘해줘도 싫으신 거면 이제 앞으로는 관여 안 할게요. 그리고 이게 다 가방 탓이라니. 가방은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어서 진짜 가방 가져오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시모는
다시 들끓어 여기 쓰지 못할 욕을 해댔고, 큰형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차에 가서는 곧 제가 시모에게 선물했던 가방을 가져와서 툭 던지더라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겠다며 선언하듯 말을 던지고 저와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모와 만나지 않게 되어 도리어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그 가방을 중고로 팔아서 나온 돈에 제 돈 좀 더 보태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카톡 푸사에서 봤는지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넌 뭔데 우리 아들 돈으로 돈지랄 하냐고요. 그래서 저도 답해드렸어요. 제가 벌어서 쓴 제 돈이고 그 가방 팔아서 모은 돈이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셋째 형님이 계셨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하는 말도 진짜 웃겼죠. 아무리 시댁에 화난다고 해도 명절은 꼭 챙겨야 하는 거 알지? 일할 사람 없으니까 꼭 와서 거들어. 딱 보니 혼자 일해야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시켜 먹으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 뿐인데 제가 왜 거길 가야 하죠? 남편도 가지 말자고 이야기 다 됐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명절 때 남편과 함께 시부를 보러 요양원에 갈 예정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제 말에 셋째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하나요? 제 일도 바쁜데 말이죠. 어쨌든 시모와는 인연을 딱 끊게 됐지만 시부와는 여전히 따로 문병도 가고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1, 2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니, 오늘 가족들 모두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여태껏 안 와? 많이 바쁘냐?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는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뭐? 왜 연락을 못 받아? 내가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다들 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그래. 연락이 안 갔을 줄은 몰랐네. 혹시 지금 시간이 되면 집에 좀 와보거라. 뭔가 눈치를 채신 듯 화가 난 시부의 음성이 살짝 누그러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저녁을 빨리 먹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이미 뭔가 한바탕 한 듯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3명의 아주버님과 3명의 형님들, 그리고 시모가 한꺼번에 저희를 무척 짜증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차피 오지 않던 시댁이라 별 상관없는 느낌으로 앉아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 요새 많이들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10년 살까 말까지.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재수 없으면 당장 죽을지도 모를 나이고. 시부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불렀다. 시부의 말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배분의 막내는 빼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을 개떡같이 알잖아요. 명절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 집에서 비싼 가방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게다가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유산을 나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제 눈에는 훤하게 배더라고요. 남편은 이제까지 차별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차별받게 됐다는 생각에 완전 분노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진정시켰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고요. 그런데 점점 들을수록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 도대체 왜 여기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정신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는 알아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재산 탐내러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게 삼형제가 나란히 저희 부부를 욕하는 와중에 시모는 우리 부부 것만 쏙 빼고 음료와 간식을 내왔더라고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 이거죠. 결국 첫째 형님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아버지, 막내는 재산 분배해서 빼야 해요. 쟤네도 재산 준다 하시면 저희는 앞으로 제사 못 지내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한테 줄 돈이 어디 있다고 매번 막내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에서 화가 난 건 남편이 아닌 저였어요. 아니, 재산 탐내는 하이에나가 누군데 우리더러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왔고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세상에, 하이에나? 그러는 당신들이 하이에나지. 아버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흉내내고 있으세요? 여보, 진정해. 형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어차피 어머니가 저 빼고 나머지 형님들한테 어머님 가지고 계시던 재산 다 나눠준 거 아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껏 그에 대해 말한 적 한 번이나 있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새 형님의 얼굴은 썩은 동태가 됐고 시부는 그 말에 노발대발하셨어요. 아니, 그 재산을 왜 멋대로 애들한테 물려줬어? 당신 미쳤어? 그 재산이 당신 것도 아니고 내가 맡긴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떡해요. 애들이 다 힘들다고 난린데. 결국은 애들한테 물려줬어야 할 돈들인데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막내만 빠졌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도대체 이 세 놈들한테 왜 나눠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거예요. 첫째가 사업이 실패해서 빚이 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줬고, 둘째는 주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줬죠. 그리고 셋째는 아시다시피 애가 약해서 얼마 전에 입원까지 하는 바람에 수입이 영 없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형님의 사업은 적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 둘째 형님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느라 빚을 지기는 했지만 시모가 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해서 그 돈마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셋째 형님은 아픈 데가 없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솔직히 연락하며 지내지는 않아도 형제간이니 이래저래 소문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고 남편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듯하니 이젠 절대로 어머니와 형님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잘할게요. 저거 봐라. 아버지 재산 탐나서 아부나 떠는 꼴 봐. 네가 그래 봐야 아버지 재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못 받게 할 거야. 마누라랑 수준이 똑같지? 마누라는 명품 가방으로 시어머니 환심이나 사려 하질 않나? 지는 아버지한테 아부나 떨면서 콩고물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조용히 안 해? 이것들이 한 번만 더 형제끼리 싸우면 당장 첫째 너부터 재산 분배해서 빼버릴 거니까! 결국 꽥소리를 지른 시부의 말에 형제들이 조용해졌죠. 시부도 저도 이 분위기를 보고 기가 막힌 표정만 지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안에 관여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그랬듯이 쭉 저희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 그런다고 내가 후회할 줄이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해준다니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널 아들이라 생각한 적 없으니까. 결국 남편은 시모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을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엄마를 처음 봐서 그런지 저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제 속이 이렇게 답답한데 남편은 어련했겠어요?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서 저희는 더 이상 그 집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그 뒤로 한 1년은 시모에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시부와 만나서도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되도록 안 했고요. 솔직히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좀 더 지나서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보니까 시모와 요양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우리 쪽은 쳐다도 보지 않고 여전히 없는 사람 취급이었고요. 시모와 함께 온 사람은 시모의 상황이 힘들게 됐다며 저와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아들 집을 안다며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사실은 어르신이 손목이 부러져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손목은 3개월 좀 더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보호자분들이 퇴원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야 병원비 받고 어르신 잘 모시면 되는 건데 그 병원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저희 쪽에 보호자분으로 등록되신 분은 둘째 아드님이신데 연락이 안 돼서 다른 보호자분을 찾아왔어요. 어르신이 막내 아드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병원비랑 보호자 변경에 대해서 상의를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댁과 연 끊었습니다. 그걸 원하셨던 것도 어머니셨고요. 지금 이렇게 오셔서 하실 말씀은 아니실 텐데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하네요. 남편을 아들 취급 안 하겠다 하신 건 어머니셨잖아요. 요양원 직원은 무척이나 간곡한 표현과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직원의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가득해지더니 버럭 소리치더라고요. 너랑 이야기할 거 없다. 나는 아들이랑 이야기해야겠어. 들어봐라 얘. 둘째가 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그놈이 연락을 안 받아. 첫째 놈은 내가 전화하니 모르는 사람 취급이고 자기는 내 자식이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셋째는 자기가 의료급여 수급자라며 자기 같은 처지에 노인 하나 더 맡으면 자기가 죽는다며 앓는 소리를 하지 뭐냐. 이 썩을 것들이 아주 지 어미를 호구로 봐. 울분에 가득 찬 시모의 목소리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고 저는 기가 안 차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집, 내 명의의 집까지 홀라당 팔아먹었어.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아먹었더라. 이 되먹지도 못한 것들이 나 입원시킬 때 이미 잔머리 굴려서 생각해둔 게 틀림없어. 막내야, 너희 형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찾아온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응? 결국 평온한 남편 대신 제가 화를 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와서 내 아들 운운하는 모습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어머님, 사고는 형님들이 다 치고 갔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세요? 아주버님들이 연락이 안 되면 형님들께 연락해 보시던가요. 그때 어머님이 이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하셨을 때 이미 저희들과의 인연은 끊겼다고요. 좋다고 꺼지라고 한 게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형님들이 싼 똥을 치워야 하냐고요. 너, 또 네가 문제야. 네가 내 아들 옆에서 아들한테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탓에 이렇게 우리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막내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고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다. 엄연히 내가 먹고 입히고 재워줬으니 아들이 엄마를 책임져야지.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그 아들을 차별하고 내친 건 기억도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아들 취급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구는지. 이렇게 밀어붙이니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 나쁜 놈의 새끼들은 인간 새끼들도 아니야. 내 재산 다 빼내갈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예 생판 모르는 남 취급이야. 이제 더 이상 이 늙은 몸에서 빼갈 것 없으니 아예 정신 나간 치매 환자 취급이나 하고 나쁜 것들. 내가 그 돈을 지들한테 왜 줬는데?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은 제가 밀린 병원비는 내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보호자는 못합니다. 지금 저희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어서 어머니까지는 못 모셔요. 그러니까 형님들 중에 누구 하나한테 연락해서. 장인 장모는 모시면서 나를 못 모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아들인데 왜 네가 나를 안 모시고 저쪽 집안 사람들을 모시는 거야? 왜 네가 남의 부모를 모셔?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꼬셔서 너희 부모 모시도록 만든 거지? 이 여우 같은 년이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제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자초해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머님하고 연 끊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안 나시나 보네? 어머님이 얼씨구 좋다구나 하며 우리 내칠 때는 이런 미래를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망할 년을 봤나?
네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은 법적으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부양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재산을 형님들께 물려준 것도 서운하긴 했지만 그건 어머니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면서 차별받은 건 절대로 못 잊어요. 사랑도 못 받고 컸는데다가 영까지 끊자고 합의 다 본 마당에 이제 와서 부양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 자식 취급할 때는 이런 일 생각도 못 하셨겠죠. 어차피 저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많이 공들인 형님들한테나 가서 부양 이야기 꺼내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요. 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죠. 형님들한테 재산 퍼주면서 부양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안 지킨 건 형님들이지 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매번 무슨 일이든 저를 빼놓고 형님들만 데리고 가고 형님들에게만 사주시고 형님들에게만 말 걸어주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아들 취급 안 해서 부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의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와이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밀린 병원비 내드리는 걸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잘못 살았어. 자식을 넷이나 키우고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내가 한참을 잘못 살았어. 지들은 다 혼자서 큰 줄 알지. 내가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 집에 있게 해줬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오냐, 너 같은 아들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여기로 오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미친 짓이었지. 그래, 너 혼자서 아주 잘 살아봐라. 그렇게 화를 버럭 낸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 연세에 참으로 정정한 그 모습에 함께 온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원에게 밀린 병원비는 대신 내주겠다며 계좌와 금액을 받았어요. 대신 앞으로 이쪽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둘째 형님에게 연락해 놓을 테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이죠.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던 시모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락 말고 지내자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둘째 형님께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밀린 병원비 내가 냈는데 앞으로 나는 시모 신경 안 쓸 거다. 호적에서 파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재산은 전부 형님들이 가져갔으니 알아서 어머니 모시고 만약 또 자기한테 어머니가 오시면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가진 재산까지 형님들 못 가져가게 막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남편이 다 무시하고 전화를 끊자 시모에게 바로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거기가 있냐고, 요양원에 있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며 시모를 아예 쪼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희가 다 연락을 씹으니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모를 당한다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눈물 한 바가지 흘려주시고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속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남편에게 잘해줬으면 이 착한 남자가 효도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와서 아들이라며 되돌리려 해도 이미 상처받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그 뒤로 또 시모와의 연락은 끊겼어요. 다행히 병원비도 잘 내는지 어쩌는지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고요. 시부와는 자주 왕래하는 저희가 뜻밖의 사실을 접한 건 어머님 일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였어요. 그때도 아버님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건지 저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남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버님이 직접 아파트 명의를 저희 앞으로 변경해 주셨죠.
그러면서 시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다 내 탓이야. 내가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는 바람에 네 엄마가 비뚤어진 거니 내 탓이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 너한테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할 줄은 몰랐어. 갓난쟁이 때부터 기르면 기른 정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무덤까지 갖고 가려다가 그냥 가면 네가 평생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고 있을까봐 내 말하는 거야.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 이복자식이었는데다가 바람을 피운 시부와 똑같이 생겼으니 시모가 더 싫어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가 미움을 받는 이유를 알게 돼서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시모와 진짜로 피가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개운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딴에는 천륜이니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모와 재회하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네 결혼식에서요. 저희는 결혼식에 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웨딩홀 근처에 식사하러 나온 김에 호텔 근처 야외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있었는데요. 하필 호텔에서 우연찮게 고모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고모님과 함께 있던 게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은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에 와 있더라고요. 고모는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셔서 남편에게 이왕 만난 거 식장이라도 왔다 가라고 권유했고 남편은 식사는 안 하더라도 축의금은 주고 오자며 홀 안으로 들어갔죠. 솔직히 그때 친정 부모님이 같이 계셔서 남편도 약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시모와 연을 끊었다고 고모님 같은 다른 친척분들과 연을 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같이 웨딩홀로 향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시모와 맞닥뜨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형님들이 잘 모시고 있으신가 봐요. 시모는 저의 인사에도 제 말을 무시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돈만 내고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말하더라고요. 어휴, 너희 형님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어?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가 부탁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는데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아주 연락도 없고 이번에 결혼식장 온다던데 내 한마디 해주려고. 저는 솔직히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먼저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하던 고모님이 갑자기 새 형님들을 보더니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 화장실 근처로 데리고 가서는 형님들에게 한 소리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니들 보려고 여기 결혼식장까지 와 있을 줄 몰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를 고모한테 맡겨놓은 자식들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니들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다 받았다고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양 안 하려고 안간힘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와 남편은 그 대목에서 좀 놀랐죠. 저번에 남편이 시부말을 꺼내고서는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돈만 내고 여전히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면회도 안 가고 사람을 계속 그렇게 가둬놓으니 결국 시모가 시부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는 고모에게 연락해서 시모를 좀 봐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참으로 대단한 형제들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고모의 한마디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은 모두 시모를 외면하며 모르는 일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니, 고모는 외부인이면서 남의 집안사에 왜 그리 간섭이에요? 엄마 모시고 있다고 그거 하나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면 크게 곤란하죠. 저희도 요양원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빼온 게 고모잖아요. 내가 빼왔어? 니들이 병원비 또 밀리는 바람에
내가 돈 내주고 내가 데려온 거지. 너희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너희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굴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모실 거야 말 거야? 내가 모시면 나는 너희한테서 돈 다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하고, 요양원에 맡길 거면 돈이라도 똑바로 내던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게 뭐하러 어머니 데려가셔서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터진 건 고모님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어떻게 형제 셋이 나란히 나를 물먹일 수가 있어? 너희들 내가 연락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전화하라며 미뤘지? 그리고 며느리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기 바쁘고, 뭐 돈 나갈 일 있으면 돈 없다며 돈 원할 때만 찾지 말라고 소리 빽 지르고. 너희가 인간이야? 인간 탈을 쓴 짐승이지? 그래, 나한테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나니 이제 이 늙은이는 바람 빠진 풍선같이 쓸모가 없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줄 일이 아니었어. 막내 하나한테 다 물려주는 건데. 봐라, 지 부모도 아닌 처가 식구들까지 챙기며 살고 있는 걸 봐. 내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아냐? 나한테 잘하겠다고 입으로만 백날 이야기하는 너네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막내한테 투자했어야 했어, 이 망할 놈들아. 결국은 시모의 분노가 터져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또 그들대로 골이 날 대로 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으시면 막내한테 가세요. 가시면 될 거 왜 우리한테 와서 들러붙으려고 하시냐고요. 좋은 자식 있으면 좋은 자식한테 가면 되시지. 아, 저번에 연 끊으시면서 절대로 안 본다고 하신 게 마음에 걸리세요? 그리고 막내도 생각이 있으면 어머니 받아주겠어요? 저희랑 다 같이 대놓고 차별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셔놓고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직 있어. 그거는 너희한테 절대로 안 주기로 했다. 벌써 수령인까지 싹 다 바꿨거든. 내 사망보험금. 시모의 입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형님들과 아주머님들의 눈빛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형님들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는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우리랑 같이 가세요 하며 곡소리를 내는데 이건 뭐 거의 꽁트였죠. 남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웃긴 연극 찍는 것도 참 어찌 보면 대단한 재능이잖아요. 보통 뻔뻔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그 꼴을 보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을 한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고모가 한 말씀 던지셨어요. 사망보험금 하나에 다시 또 이렇게 부모님 사랑이 샘솟냐? 언니,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한 거유? 이 눈들 좀 봐. 세상에, 그렇게 모셔가라고 할 때는 왜 자기들한테 떠넘기냐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니 보험금 한마디에 아주 효자가 셋이나 생겼네. 말해봐요. 어떻게 키우면 저런 불효자를 셋이나 만드는지. 고모님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 사망보험금 단어 하나에 시모를 무시하고 이쪽 저쪽 보내기 바빴던 형제들이 아주 효자가 돼서 내가 모시네 너는 안 되네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게다가 친척 결혼식이다 보니 남편 친척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던 자리라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친척들이 혀를 차며 시모와 새 아주버님께 한 말씀씩 던지더라고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자네 자식들은 없다 생각하는 게 낫겠네. 저거야 원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지. 돈을 그만큼 뿌리면 뭐래? 자식들이 인간이 덜 됐는데. 그래, 사망보험금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미리 넘기지 마. 그러다가 또 저번처럼 팽당하고 요양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 못 면해. 저것들 얼굴 봐봐. 저거 사람 얼굴인가? 아주 돈벌레 같은 인간들이구만. 그 훈수두는 말에 시모의 수치스러움이 극에 달했고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들에게 너희에게는 절대 안 준다며 소리를 꽥 지르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는 뭐 시모에게 보험금이 있든 없든 알 바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 일이니 그냥 구경했죠. 좋은 구경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과 제 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친인척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몸소 알려주셔서 저희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 뒤로 고모님과 연락이 돼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으로 딱하고 웃기더라고요. 새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시모를 쫓아다닌대요. 셋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유산 나눠 가를 때보다 더하다고 해요. 시모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에도 도리어 화가 더 난다고 하시더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껏 무시하다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기한테 잘해주다니. 물론 보험금 받을 때는 시모가 죽고 난 다음이지만 그 전에 수급자 변경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고모가 몰래 알려주시기를 시모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없대요.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고모가 시모에게 이야기해준 거였고 시모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형제들이 열심히 시모에게 돈을 쓰고 있으니 웃긴 꼴이죠. 저러다 사망보험금 없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착한 막내 아들에게 잘 좀 해줬으면 평생 잘 모시고 살았을 일을. 본인 고생길을 본인이 알아서 가고 있는 게 참 딱하다며 고모님이 한탄하는 소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싸움들에서 벗어나 친정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다운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시모와 아주버님들을 만나지 않으니 세상이 평화로워요. 남편은 결혼식에서 시모와 형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에 마음을 많이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분들 덕택에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또 의지되어줘서 고마운 상황이고요. 좋은 자식 내치고 하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식들만 남긴 시모가 참으로 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행동이 저희 집에는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쓰다 보니 쌓인 것들을 풀어내느라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